안녕하세요. 저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구속력에 묶이기 직전 그야말로 결혼 지옥이라는 낭떠러지 끝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30대 여자입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리나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고부 갈등이나 성격 차이 같은 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인면수심의 인간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토록 처참하게 기만할 수 있는지 그 소름 끼치는 실체를 낱낱이 밝혀드리려 합니다. 아마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분노로 온몸이 떨리실 겁니다. 저는 충청도의 평온한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을 정직하게 양계장을 운영하며 사셨던 분들이었죠. 새벽 4시 공기가 채 가시기도 전 어김없이 일어나 닭, 모이를 주고 갓 낳은 달걀을 하나하나 선별해 납품 트럭에 싣던 그 뒷모습이 제 유년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그 고단한 땀방울 덕분에 저와 남동생은 서울 유학까지 하며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철없던 시절엔 그 평범한 일상이 당연한 건 줄 알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그건 부모님의 뼈를 깎는 헌신으로 일궈낸 성곽이었습니다. 지금도 부모님 성함만 떠올리면 눈시울이 붉어지는 건 제가 그분들의 그 소중한 노고에 먹칠을 했다는 자책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신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왜 부모님께 그토록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됐는지 그 기가 막힌 사연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중반, 부푼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했을 때 전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햇병아리였습니다.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의 길을 잃고 사람 파도에 휩쓸리며 눈물 짓던 날들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의 구원자라고 믿었던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 직속 사수였던 민준 씨였습니다. 저보다 4살 위였던 그는 늘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신입사원이었던 제가 엑셀 수치를 잘못 입력해 팀 회의에서 과장님께 호된 질타를 받으며 고개를 못 들고 있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일어났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업무 지도를 제대로 못해서 벌어진 일이니 제가 책임지고 수정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제 명백한 실수였음에도 본인의 허물로 감싸 안아주던 그 듬직한 모습에 저는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수줍게 건넨 제 사과에 괜찮아요. 원래 배우면서 크는 겁니다. 라며 지어 보인 그 담백한 미소가 제 불행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같은 직장인으로서 서로의 고충을 나누며 이 사람이라면 내 평생을 맡겨도 좋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20대 후반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그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참 얄궂습니다. 연애라는 필터가 벗겨지고 결혼이라는 현실의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제가 알던 민준 씨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듬직했던 남자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사시나무 떨듯 떠는 나약한 마마보이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는 감당해야 할 시어머니가 1명도 아닌 2명이었습니다. 이혼한 친모와 재혼한 계모, 이 기이한 조합이 제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던 친모는 사돈댁 양계장 한다며 우리 식당 달걀 많이 쓰니까 공짜로 좀 보내달라며 노골적으로 저희 친정의 고열을 빨아먹으려 들었고, 계모는 계모대로 이혼한 여자 챙길 돈 있으면 나한테나 잘하라며 사사건건 질투와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간질을 일삼는 시누이까지 더해지니 제 결혼 생활은 하루하루가 불지옥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남편 민주는 양쪽 다 불쌍한 분들이니 내가 참아라라며 방관했습니다. 저희가 피땀 흘려번 돈은 양쪽 시어머니의 주머니 속으로 끊임없이 새어나갔고 저는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시들어갔습니다. 결국 2년 만에 저는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그 남자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빌었지만 저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30살 이혼녀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직장까지 그만두며 도망치듯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1년의 방랑 끝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8년이라는 세월을 오로지 일과 운동에만 전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흔을 바라보는 어느 날 제 다쳤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기타 동호회에서 만난 현우 씨였습니다.
음악 취향이 같고 심지어 저처럼 아픈 이혼의 상처를 가진 그에게 저는 운명처럼 끌렸습니다. 술, 담배조차 하지 않는 그 결백한 모습에 저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사랑을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시세 20억이 넘는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자 지극한 효자였던 그와의 재혼. 하지만 예비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그날 저는 기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젊고 아름다운 예비 시어머니, 그리고 그녀가 흘린 눈물 뒤에 숨겨진 뜻밖의 합가 제안. 평화롭던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윗집 아주머니가 제 손에 몰래 쥐어준 의문의 명함과 쪽지 한 장. 그쪽 시어머니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과연 이 고급 아파트 안에는 어떤 흉측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제가 만난 현호 씨는 정말 제 상처를 치유해줄 구원자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저승사자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윗집 아주머니가 건넨 그 쪽지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을 때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조심하라니 이토록 다정하고 우아한 분을 왜? 라는 의구심이 머릿속을 헤집었죠. 하지만 현우 씨는 제 불안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싱글벙글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억이 넘는다는 그 화려한 아파트의 대리석 바닥은 마치 거울처럼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차가운 감촉은 왠지 모를 위협처럼 다가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인 영숙 여사는 첫인상부터 강렬했습니다. 60 중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팽팽한 피부와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저를 딸이라 부르며 시종일관 따뜻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저는 금세 마음을 놓아버렸습니다. 사실 전 남편의 시어머니들이 워낙 극성이었던 터라 이렇게 교양 있는 분이라면 학가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송이야, 우리 아들이 너 같은 보석을 어디서 데려왔을까? 내가 전 남편 때문에 우울증이 심한데 내가 옆에 있어준다니 벌써 다 나은 것 같구나. 눈물까지 훔치며 제 손을 맞잡는 그 진심 어린 모습에 저는 그만 무장해제되고 말았습니다. 현우 씨 역시 옆에서 거들었죠. 여보, 우리 딱 4년만 어머니 마음 추스를 때까지 같이 살자. 내가 장인 장모님께도 10배로 더 잘할게. 그 간절한 눈빛에 저는 결국 합가를 수락했습니다. 상견례 날 저희 부모님도 술 한 방울 안 마시는 반듯한 현우 씨를 보고 이번엔 정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라며 안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그 대리석 궁전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결혼식 날의 행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행복해지겠다고 맹세했죠. 시댁에 들어와 신혼방을 꾸미고 영숙 여사가 직접 골라준 최고급 침대에 누웠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딱 2주, 정확히 보름이 지나자마자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사 온 지 며칠 안 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짐 정리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간 제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윗집 아주머니가 다시 한번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부동산 명함을 건네며 제 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세댁 내 말 허투루 듣지 말아요. 저 집 문턱 넘는 며느리들 다 멀쩡하게 나간 사람 없으니까. 당황한 제가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엘리베이터 문은 닫혔고 저는 주머니 속의 명함을 매만지며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합가 2주가 지나던 월요일 새벽 5시 평화롭던 신혼방의 방문이 아무런 예고 없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에 송이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언제까지 자고 있을 거니? 얼른 일어나서 밥 차려야지. 어둠이 가시지도 않은 새벽 영숙 여사는 180도 달라진 서슬퍼런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맞벌이라 아침은 간단히 먹기로 약속했음에도 그녀는 며느리 도리를 운운하며 저를 거실로 끌어냈습니다. 내가 2주 동안 지켜보니까 너 기본이 아주 안 돼 있더라. 이제부터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야겠어. 다정했던 딸이라는 호칭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입에서는 가시 돋친 훈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층간소음이라곤 전혀 들리지 않는 고요한 거실에서도 그녀는 저 윗집 년들이 또 쿵쿵거린다며 벽을 치고 소리를 질렀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제가 고르는 고추장 하나,
바나나 한 송이조차 돈이 썩어 나냐며 바구니에서 빼버렸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인사를 드린 제게 어디 남사스럽게 외간 남자한테 해프게 웃음을 파냐며 소리를 지를 때는 정말 기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사생활의 마지막 보루였던 핸드폰까지 그녀의 손에 약탈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친구와 통화하던 중 노크도 없이 들어와 제 핸드폰을 뺏어 들고는 누군데 남의 며느리랑 이 시간에 전화를 하냐며 윽박지르는 그 광기 어린 모습.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화려한 대리석 궁전이 아니라 한 번 들어오면 숨통이 끊길 때까지 나갈 수 없는 거대한 감옥이라는 것을요. 도대체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전 며느리들이 하나같이 도망치듯 나갔다는 소문이 도는 걸까요? 윗집 아주머니가 건넨 그 부동산 명함 뒤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이 집안의 추악하고도 잔인한 연쇄 비극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금단의 상자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어머니 영숙의 기행에 제 정신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새벽 5시 기상 강요, 마트에서의 비정상적인 간섭, 심지어 경비 아저씨께 인사했다고 해픈년 취급을 받는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죠. 특히 제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 친구에게 호통을 치던 그 광기 어린 눈빛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 현우에게 이 지옥 같은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가슴을 더 깊게 후벼 팠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전처 바람기 때문에 예민해서 그래. 당신이 좀 이해해 주면 안 돼? 내가 잘 말해 볼게. 전처의 바람기라니요? 저와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의 과거를 핑계로 제 숨통을 조이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남편은 그저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피할 뿐이었습니다. 그 무책임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윗집 아주머니의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알아야겠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의 번호를 눌렀고 아주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이 일하는 부동산 사무실로 저를 불러냈습니다. 낡은 사무실 소파에 앉자마자 아주머니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앞에 툭 던지셨습니다. 세댁 이거 한번 봐요. 내가 오죽하면 남의 집 일에 끼어들겠어. 봉투 안을 채우고 있는 건 놀랍게도 수십 장의 고소장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모두 윗집 아주머니를 포함한 이웃 주민들이었고 고소인은 바로 제 시어머니 영숙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제 물음에 아주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셨죠. 10년 전 인사를 안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작된 이 소송 전쟁은 층간소음 민원, 무단 침입 누명 등으로 번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살지도 않는 빈집에 대고 시끄럽다고 새벽부터 초인종을 눌러대는 그 집요함에 온 동네가 혀를 내두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 집 아들 현우 씨 말이에요. 새댁이 세 번째 며느리인 거 알고는 있어요? 아주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분명 결혼은 한 번뿐이라고 처가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헤어졌다고 했던 현우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6년 전 들어왔던 첫 번째 며느리는 꽃다운 나이에 영숙의 감시를 견디다 못해 온몸이 멍든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새댁이 맨발로 우리 집 문을 두드렸어. 제발 살려달라고 친정에 하루 다녀왔다고 핸드폰 뺏고 사람을 짐승 취급했다고 말이야.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서야 끝이 났다는 그 끔찍한 첫 번째 결혼의 실체. 그리고 3년 전 두 번째 며느리도 있었습니다. 처음 올 때는 생기 넘치던 여자가 불과 몇 달 만에 20kg이 넘게 빠져 수척해지더니 영혼이 나간 눈빛으로 동네를 배회하다가 결국 6개월 만에 짐도 못 챙기고 도망치듯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미 그 집을 며느리 잡아먹는 집이라 부르며 쉬쉬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 현우라는 작자도 똑같아. 사람들 앞에서는 전처들이 바람나서 나갔다고 거짓말하고 다니면서 정작 집 안에서는 제 엄마가 며느리들 피 말리는 걸 다 보고도 모른 척한 거야. 아주머니의 폭로는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마 다 마시지 못한 커피잔을 든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다정했던 남자는 자기 엄마의 관계를 가리기 위해 다른 여자들의 명예를 짓밟고 저를 그 지옥의 세 번째 제물로 바친 괴물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제 등 뒤로 아주머니의 안쓰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댁, 저 집안은 절대 안 될 집안이야. 웬만하면 빨리 도망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대리석으로 번쩍이는 그 아파트가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훑어보며 카드 내역 다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영숙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TV를 보며 웃고 있는 현우. 저는 결심했습니다. 전처들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이 가증스러운 모자에게 제가 겪은 수치심보다 100배, 1000배 더한 피눈물을 쏟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이 껍데기뿐인 신혼생활은 끝났습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부동산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20억짜리 아파트 단지의 화려한 조경도 대리석 로비의 반짝임도 이제는 제 숨통을 조이는 밧줄처럼 느껴졌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영숙 여사가 튀어나왔습니다. 너 또 어디 갔다 왔니? 이 시간에 바람 쐬러 나가는 게 정상이야? 당장 카드 내역이랑 핸드폰 이리 내놔.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전처들이 왜 맨발로 도망쳤는지, 왜 수십 킬로그램씩 살이 빠져 유령처럼 변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이해가 갔습니다. 이 여자는 며느리를 맞이한 게 아니라 자신의 소유욕을 채울 장난감을 들인 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등 뒤로 숨기며 겨우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그냥 집 앞 공원 한 바퀴 돌고 왔어요. 핸드폰은 제 사생활인데 왜 자꾸 그러세요? 제 대답에 영숙 여사는 콧방귀를 뀌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생활? 내 아들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의 사생활은 무슨? 너 혹시 그 전처년들처럼 밖에서 딴짓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 순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남편 현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현우 씨, 어머니가 지금 나한테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안 들려? 나한테 딴짓이라니 이게 말이 돼? 제 외침에도 현우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더니 힘 빠진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엄마가 다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잖아. 당신이 좀 살갑게 굴면 엄마도 이러시겠어? 그냥 카드 내역 보여드려. 그게 뭐 어렵다고. 그 무책임한 태도에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비정상적인 집착을 효도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포장해 멀쩡한 여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공범이었습니다. 전처들이 바람이 났다고요? 처가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요? 전부 이 가증스러운 모자가 지어낸 소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함을 감추기 위해 떠난 여자들에게 낙인을 찍고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 저를 이 집 구석으로 유인한 거였죠. 그날 밤 신혼방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옆에서 태평하게 코를 골며 자는 현우의 얼굴을 보니 소름이 돋아 견딜 수가 없었죠. 나도 저 여자들처럼 미쳐서 나가거나 아니면 뼈만 남아서 버려지겠지. 하지만 저는 이전의 저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이혼의 아픔을 겪으며 저는 이미 한 번 단단해졌고 1년간의 세계 여행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퇴근 후 꾸준히 해온 운동 덕분에 제 몸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가방 구석에 숨겨두었던 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영숙 여사가 제 방을 뒤지거나 폭언을 퍼부을 때마다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윗집 아주머니가 준 고소장 복사본과 전처들의 기록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모든 만행을 증거로 남길 작정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세 번째 제물로 찍었다면 이번엔 잘못 골랐어. 나는 절대 맨발로 도망치지 않아. 당신들이 이 아파트에서 고개도 못 들고 쫓겨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영숙 여사가 방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안 일어나고 뭐해? 밥상 안 차려? 저는 이번엔 눈을 감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똑바로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일어나겠어요. 현우 씨랑 둘이 챙겨 드세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영숙 여사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 인연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감히 시어머니 명령을 거역해. 그녀의 손이 제 뺨을 향해 날아오려는 찰나 저는 민첩하게 몸을 피해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거실로 뛰어나온 현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희를 쳐다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 똑똑히 봐. 당신 어머니가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지. 그리고 당신이 숨긴 그 수많은 진실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제 폭탄 선언에 두 사람의 얼굴이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장막은 거쳤고 피 튀기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현우 씨와 영숙 여사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당신이 숨긴 수많은 진실을 언급하자 그들의 눈동자엔 당혹감과 살기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죠. 송이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숨겼다고 그래? 현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이미 그의 이마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윗집 아주머니가 건네준 서류 뭉치 중 일부를 거실 탁자 위로 던졌습니다. 전처가 한 명이라고 했지? 처가 등살에 못 이겨 헤어졌다고? 그런데 이 고소장들에 적힌 이름들은 뭐야? 6년 전 그 첫 번째 며느리, 3년 전 혼인신고도 못하고 도망친 두 번째 며느리. 당신들 사람 인생 망치는 게 취미니? 제 서슬퍼런 추궁에 영숙 여사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뒤로 넘어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머. 전현 저거 말하는 것 좀 봐. 현우야, 저게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할 소리니? 나 혈압 올라 죽는다, 죽어. 언제나 먹히던 그 수법 아들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영숙 여사의 연기가 시작된 거죠.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연기는 그만하시죠. 우울증 핑계로 합가해서 며느리들 핸드폰 뺏고 새벽 5시부터 들볶고 밖에서 인사 한 번 했다고 해픈 여자 취급한 거. 그거 다 병이 아니라 악질적인 범죄예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영숙 여사는 벌떡 일어나더니 제 얼굴 앞까지 삿대질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어쩔래? 내 집에서 내 아들이랑 사는데 시어머니 도리 좀 가르친 게 죄야. 너도 그 전년들처럼 뒤통수 치고 나갈 거면 지금 당장 나가. 그 뻔뻔함에 기가 찼습니다.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현우 씨는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송이야, 너 너무하다. 엄마가 좀 유별나긴 해도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건데 어디서 뒷조사나 하고 다녀? 그리고 결혼 전 일은 지나간 일이잖아. 지금 우리 관계가 중요하지 그게 그렇게 대수야? 대수냐고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속이고 감옥 같은 집으로 밀어넣은 게 대수냐는 그 말에 저는 이 남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영숙 여사는 이제 숨기지도 않고 대놓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빨래해 놓은 옷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제가 먹을 국에 소금을 한 바가지 부어놓기도 했죠. 심지어 밤마다 제 방 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누구와 통화하는지 엿듣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할수록 저는 더욱 차분하게 그들의 만행을 녹음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제 방 서랍이 엉망진창으로 파헤쳐져 있는 걸 발견한 거죠. 영숙 여사가 제 통장과 친정 부모님께 보내려던 영양제까지 다 꺼내놓고는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친정에 돈 빼돌리니? 이 영양제는 또 뭐야?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내 부모만 챙겨? 이 불효막심한 년. 그녀의 손에는 제 일기장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남의 일기장을 함부로 읽고는 비웃음을 흘리는 그 모습에 제 안의 마지막 인내심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당장 내놔요. 그건 제 물건이에요. 제가 일기장을 뺏으려 하자 영숙 여사는 표독스럽게 웃으며 일기장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밟았습니다.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너 같은 건 우리 집안에 발도 못 붙이게 할 거야.
그 소란에 현우 씨가 퇴근에 들어왔지만 그는 바닥에 흩어진 제 물건들을 보고도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여보, 엄마가 오죽하면 이러셨겠어. 당신이 신뢰를 안 주니까 엄마가 확인하신 거 아니야. 그냥 잘못했다고 빌어. 그럼 끝날 일이잖아. 빌라고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 괴물 같은 인간들에게 빌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들의 비겁하고 추악한 얼굴을 번갈아 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좋아. 당신들이 원하는 게 이거지? 사람 하나 미치게 만들어서 빈손으로 쫓아내는 거. 근데 어쩌지? 난 전처들처럼 순진하지 않거든. 당신들 내가 여기서 그냥 나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야. 이 아파트가 당신들의 무덤이 되게 해줄게. 제 경고에 현우 씨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이제 빌드업은 끝났습니다. 20억 대리석 궁전의 화려한 껍데기를 벗기고 그 속에 썩은 고름을 온 세상에 터뜨릴 시간입니다. 바닥에 짓밟힌 제 일기장과 부모님께 드릴 영양제들이 흩어진 거실에서 저는 한동안 숨을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 여사는 승리감에 도취한 듯 코웃음을 치며 저를 내려다봤고 남편 현우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엄마가 확인 좀 하신 거 가지고 왜 난리냐며 저를 예민한 여자로 몰아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시골에서 새벽 이슬을 맞으며 달걀을 선별하던 부모님의 거친 손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그분들의 눈물을 뒤로하고 여기까지 왔나.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을 조용히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현우 씨, 당신 눈엔 이게 확인으로 보여? 남의 인생을 짓밟고 일기를 훔쳐보고 부모님 선물까지 발로 차는 게 당신이 말하는 효도야? 제 물음에 현우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거참. 엄마가 좀 과하긴 했어도 다 가족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이 자꾸 숨기는 게 많으니까 엄마가 궁금해서 보신 거지. 좋게 좀 생각해. 좋게 생각하라는 그 말이 제 인내심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는 영숙 여사가 문을 두드리며 어디서 버릇없이 문을 걸어 잠가. 당장 나와서 사과해. 라며 소리를 질러댔죠. 저는 그 고함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윗집 아주머니가 준 고소장 사본, 제가 매일 기록한 시어머니의 폭언 녹취 파일, 그리고 방문을 열어 젖히며 제 사생활을 침해했던 영상들까지. 그날 밤 저는 몰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나 좀 힘들어. 제 목소리 한마디에 엄마는 단번에 알아채셨습니다. 송이야, 무슨 일이니? 그 집에서 무슨 일 있는 거야? 차마 2번의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죽기보다 싫었지만 저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광적인 집착과 남편의 비겁한 방관, 그리고 전처들의 끔찍한 진실까지요.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딸, 그 귀한 내 딸을. 당장 짐 싸서 내려와라. 아빠랑 내가 갈까? 아니야, 엄마, 내가 해결해. 나 예전에 그 약한 송이 아니야. 내가 이 사람들 피눈물 쏟게 하고 당당하게 내 발로 나갈게. 부모님과의 통화는 제게 도끼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탈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몸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증스러운 모자가 쌓아 올린 20억짜리 가짜 명성을 무너뜨릴 계획이었죠. 저는 퇴근 후 헬스장에 들러 평소보다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했습니다. 몸이 단단해질수록 제 마음도 강철처럼 굳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국에 소금을 넣으면 저는 그 국을 싱크대에 쏟아버리고 찬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그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녀가 제 핸드폰을 뺏으려 들면 저는 더 힘껏 손목을 잡아 낚아챘죠. 영숙 여사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너 지금 내 손목 잡은 거니? 너 미쳤어? 미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죠. 앞으로 제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이건 경고가 아니라 통보예요. 제 달라진 태도에 현우는 당신 왜 이렇게 독해졌어?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라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저는 그저 비릿한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윗집 아주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세댁 조심해. 저 할망구 지금 변호사 알아보고 다니나 봐. 세댁 정신병자로 몰아서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내쫓으려고 머리 굴리는 모양이야. 아주머니의 정보는 정확했습니다. 영숙 여사는 이미 제 뒷조사를 하며 제가 전 남편과 이혼했던 사유까지 캐내어 상습적인 의부증 환자로 몰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그녀의 뒤통수를 칠 거대한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조용히 변호사를 만나 민사소송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청구. 단순한 이혼이 아닌 고의적인 기망에 의한 사기 결혼임을 증명하기 위한 전쟁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영숙의 손이 제 머리채를 향해 날아올 그날,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참교육을 시전할 그 순간 말입니다. 영숙 여사와 현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순순히 당하지 않고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기미를 보이자 그들은 이제 저를 불온한 며느리를 넘어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기 위한 입체적인 작전을 짜기 시작했더군요.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오니 거실 테이블 위에는 난데없이 정신과 약 봉투와 상담 안내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송이야, 너 요즘 이상해. 자꾸 없는 소리 들린다고 하고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 그거 다 병이야. 내가 아는 원장님 계시니까 내일 같이 병원 좀 가보자. 현우는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남편인 척 연기를 하며 제 어깨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위로가 아니라 뱀이 몸을 칭칭 감는 듯한 소름 끼치는 불쾌함 뿐이었죠. 영숙 여사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전처들도 다 너처럼 히스테리가 심해서 도망간 거야. 우리 집안에 미친년이 들어와서 풍비박산 나게 생겼으니 치료받기 싫으면 당장 내 발로 나가든지. 그들은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감정적으로 폭발해 소리라도 지르면 기다렸다는 듯 사설 구급차라도 부를 기세였죠.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식탁 의자에 앉아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병원요? 좋죠. 근데 저만 갈 게 아니라 어머님도 같이 가셔야겠는데요. 있지도 않은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이랑 10년째 소송 중이신데 그게 더 심각한 증상 아닌가요? 제 말에 영숙 여사의 안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며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 인연이 끝까지. 현우야, 들었지? 저게 지금 제정신으로 할 소리니? 당장 저 입 좀 닥치게 해. 영숙 여사의 고함에 현우가 제 팔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송이, 너 진짜 실망이다. 엄마 걱정해서 하는 소리를 그렇게 받아쳐?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냐? 현우의 소나기 힘이 제 살점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잡은 팔에 힘을 꽉 주며 버텼죠. 현우 씨, 이거나. 당신이 숨긴 2번의 결혼 그리고 전처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윗집 아주머니한테 다 들었어. 당신들이 나한테 씌우려는 그 미친년 프레임 전처들한테도 똑같이 썼다면서? 제 폭로에 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구석으로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비밀이 탄로난 그들은 이제 이성적인 대화조차 포기한 듯 했습니다. 영숙 여사는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 제 옷가지들을 거실로 내동댕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년. 어디서 남의 집안 비밀을 캐고 다녀? 당장 꺼져. 내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꽃뱀 같은 년. 제가 정성껏 정리해둔 옷들이 대리석 바닥에 뒹굴고 부모님이 보내주신 귀한 밑반찬 통들이 깨져 국물이 바닥을 더럽혔습니다. 그 추악한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당신들이 쌓아온 그 가짜 성곽을 내가 오늘 무너뜨려 주마.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녹음하며 거실 한복판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 행동들 다 재판장에서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전처들처럼 울면서 맨발로 나갈 줄 알았나요? 천만에요.
전 당신들이 법정에서 피눈물 쏟는 꼴을 보고 제 발로 당당하게 나갈 겁니다. 제 도발에 영숙 여사는 이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제 코트를 집어 던지며 제 머리채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 입만 살아있는 년. 내가 오늘 내년 머리털을 다 뽑아버려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영숙 여사가 달려드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그녀의 손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제 목덜미를 낚아채려 들었죠. 뒤에서 현우는 엄마 참으라니까. 라고 소리만 질렀지 정작 관기에 찬 제 어머니를 말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어머니 손에 만신창이가 되길 내심 바라는 눈치였죠. 이제 20억짜리 아파트의 거실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벌어지는 이 천박하고 잔인한 몸부림.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제 머리채를 잡는 그 순간 제 반격도 시작될 테니까. 소름 끼치는 손톱 끝이 제 이마를 스치는 찰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시원하고 잔인한 참교육을 준비하며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켰습니다. 영숙 여사의 날카로운 손톱이 제 이마를 긁으며 머리카락을 한 움큼 휘어잡는 순간 제 머릿속엔 번쩍하고 불꽃이 튀었습니다. 인연이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내 머리 가죽을 다 벗겨놔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영숙 여사는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관기에 차서 제 머리채를 휘둘러댔습니다. 뒤에서 현우는 엄마. 적당히 해. 라고 소리만 지를 뿐 정작 제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지 방관하는 눈빛이더군요. 그 비겁한 눈동자를 보는 순간 제 안의 마지막 이성이 툭 끊겼습니다. 그래 당신이 먼저 시작했지? 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술을 꽉 깨물고 영숙 여사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했던 방식 그대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맞잡아 버렸습니다. 평소 꾸준히 스쿼트와 근력 운동으로 다져진 제 손아귀 힘은 영숙 여사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죠. 아, 이거나. 너 미쳤니?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 영숙 여사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을 꽉 주어 그녀의 고개를 밑으로 꺾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랬죠? 전 전처들처럼 호락호락 당하지 않는다고요. 한 대 때리면 두 대 맞을 각오하셨어야죠. 제가 영숙 여사를 밀치며 몰아붙이자 당황한 현우가 그제야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진짜 우리 엄마한테서 손 떼. 현우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영숙 여사를 구하려 들었지만 저는 그 비겁한 놈의 머리채까지 한꺼번에 낚아챘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채를 양손에 쥐고 힘껏 휘두르자 20억짜리 대리석 바닥 위로 모자가 볼품없이 뒤엉켜 고꾸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바닥에 나뒹군 영숙 여사가 흐트러진 머리를 움켜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 핸드폰을 그녀 앞에 던졌습니다. 신고하세요. 제 폰 빌려드릴 테니까 어디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머님이 먼저 제 방문 열고 들어와 폭언하고 제 머리채 먼저 잡은 거 이 거실 홈캠이랑 제 녹음기에 다 담겼거든요. 쌍방 폭행으로 가도 전처들 때려서 벌금 낸 정과 있는 어머님이 불리할까요? 정당방위 주장하는 제가 불리할까요? 제 서슬퍼런 경고에 경찰을 부르겠다던 영숙 여사의 입이 떡 벌어지더니 다칠 줄을 몰랐습니다. 현우 역시 바닥에서 엉금엉금 기어 일어나며 제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을 쳤죠. 당신들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당신들 더러워서 피한다고 하겠어? 이 아파트 집값 떨어지는 원흉이 당신들이라더라. 전처들 괴롭혀서 내쫓고 사기 결혼으로 사람 인생 망친 거 내가 법대로 낱낱이 밝혀줄 테니까 어디 한번 피눈물 제대로 쏟아봐. 저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그들의 가식적인 가족 사진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유리창이 박살나며 파편이 대리석 위로 튀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시원했습니다. 9년 전 마마보이 남편과 두 명의 시어머니 사이에서 숨도 못 쉬고 당했던 그 멍청한 송이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오며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 침을 뱉듯 내뱉었습니다.
내일 당장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 날아갈 거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또 연락하면 당신들 추악한 실제 아파트 게시판이랑 신문에 싹 다 도배할 줄 알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입가에는 비릿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로비에서 마주친 경비 아저씨께 당당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오는데 8년 전 도망치듯 이혼했던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궁전의 문은 영원히 닫혔고 제 진짜 인생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을 박차고 나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소장을 발송했습니다. 혼인 무효에 가까운 사기 결혼 소송과 함께 그동안 겪은 정신적 피해 보상, 그리고 시어머니 영숙 여사의 폭행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까지 꼼꼼하게 청구했죠. 20억짜리 대리석 궁전에 들어앉아 며느리들을 장난감처럼 부리던 그들에게 법이라는 차가운 현실의 철퇴를 내리꽂은 겁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부터 남편이었던 현우의 비굴한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송이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잘못했어. 엄마도 지금 충격받아서 알아누우셨어. 예전 같았으면 그 알아누웠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겠지만 이제는 콧방귀만 나왔습니다. 전처들을 내쫓을 때도 똑같이 써먹었을 그 상투적인 수법에 속아줄 바보는 더 이상 아니니까요. 결국 집 앞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은 현우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깔끔하던 수트 대신 구겨진 셔츠를 입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더군요. 나 진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엄마랑 따로 살게. 분가할게. 그러니까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줘. 나 회사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 말에 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분가? 8년 전 당신 전처들이 빌 때 진작 그랬어야지. 이제 와서 내 앞길 망쳐놓고 분가 타령이야? 그리고 당신이 회사에서 얼굴 못 드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당신 엄마가 나한테 해픈년이라고 소리 지를 때 당신은 뒤에서 구경만 했잖아. 그게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니? 제 서슬퍼런 추궁에 현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만 긁어댔습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가서 전해. 이번엔 절대 합의 안 해준다고. 전처들처럼 울면서 도망가는 꼴 보고 싶었겠지만 상대를 잘못 골랐어. 위자료 1원 한 푼까지 탈탈 털어서 내 부모님 효도 관광 보내드릴 거니까 그 20억짜리 집 담보라도 잡아서 돈 준비해둬. 또 한 번만 내 주변 서성거리면 당신이랑 당신 엄마 사진 대문짝만하게 뽑아서 아파트 입구부터 당신 회사 앞까지 다 도배해버릴 줄 알아. 그는 제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엉엉 울며 돌아갔습니다. 마마보이의 최우는 이토록 비참하고 찌질했습니다. 자기 엄마의 치맛바람 뒤에 숨어 다른 여자들의 인생을 짓밟던 남자의 민낯을 마주하니 그동안 제가 보냈던 시간이 아깝다 못해 소름이 돋더군요. 이제 남은 건 법정에서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저는 윗집 아주머니를 증인으로 세우고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녹음 파일과 영상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0억짜리 아파트라는 화려한 껍데기 속에 숨어 이웃을 괴롭히고 며느리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그들의 추악한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날 시간. 저는 거울 속에 단단해진 제 자신을 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엄마, 아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딸이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고 돌아갈게요. 법정에서 마주한 영숙 여사와 현우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그토록 고고한 척 대리석 바닥 위를 우아하게 걷던 영숙 여사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을 피하기 바빴죠. 제가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 새벽 5시에 폭언 녹음, 방문을 따고 들어오는 영상, 그리고 윗집 아주머니의 생생한 증언 이 법정에 울려 퍼질 때마다 그녀의 어깨는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판사님조차 시어머니의 행동이 통상적인 고부 갈등의 범주를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준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결과는 제 완전한 승소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액이 전액 인용된 것은 물론 사기 결혼에 준하는 기망 행위가 인정되어 제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었죠.
재판장을 나오며 영숙 여사가 제 앞을 막아서며 비굴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송이야, 내가 노망이 났었나 보다. 제발 합의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 앞길이 구말린데. 그 손을 저는 가차없이 쳐냈습니다. 어머님, 전처들이 맨발로 나갈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그분들을 미친년으로 몰아세울 궁리만 하셨나요? 제발 남의 귀한 딸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마시고 평생 그 아들이랑 대리석 궁전에 갇혀서 서로 뜯고 씹으며 사세요. 그 길로 저는 짐을 싸서 충청도 친정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걀을 나르던 아빠와 부엌에서 저를 기다리던 엄마가 보였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이제 다 잊고 여기서 푹 쉬어라. 부모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니 그동안 20억짜리 아파트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한기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보다 낡은 장판 위가 훨씬 더 따뜻하고 포근하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이후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그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다고 합니다. 윗집 아주머니를 포함한 이웃 주민들이 제가 승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단체로 민원을 넣고 소문을 내는 바람에 영숙 여사는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더군요. 현우 역시 회사에 추문이 퍼져 공고사직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저는 그저 남의 일처럼 무덤덤했습니다. 그들이 쏟은 피눈물은 제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결혼이라는 신기루를 쫓지 않습니다. 대신 부모님의 양계장 일을 도우며 퇴근 후에는 제가 좋아하는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30대 후반 2번의 아픔을 겪었지만 저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괴물 같은 인간들 사이에서 제 자신을 지켜내고 당당하게 살아 돌아온 승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겉모습과 재력에 속지 마세요. 사람의 됨됨이는 대리석 바닥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작은 배려와 정직함에서 나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가스라이팅과 부당한 대우에 숨죽여 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귀한 딸이고 그 자체로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존재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러 가보려 합니다.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